저기 오늘 이렇게 창조로 오픈 포럼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예전부터 또 많은 분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안 주셔서 발표를 못한 건지 제가 미리 부탁을 안 드려서 발표를 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임 계속 포럼 하시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기계공학과 교수고요. 대학원 과정에 바이오 미메틱스, 생체 모방공학, 바이오 모방공학 연구를 하는 주제들이 있어서 대학원 과정에 이제 서강대학교 융화의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생도 기계공학과 학생이 있고 융화의생명공학과 대학원생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설계 연구회 모임을 제가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연수를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심포지움도 열고 있고 다양한 이제 서적도 번역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의에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적인 구조나 패턴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내추럴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뭐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들로 생명의 기원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바이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 질문해도 이 왼쪽과 오른쪽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암석의 패턴이 되겠죠. 그죠? 뭐 물론 뭐 누가 여기 가서 곡괭이를 가지고 팠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뭐 아시다시피 돌이 없는 지역에 이런 돌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특이한 패턴으로 나열돼 있고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이제 고인돌 구조로 암석과 암석 위로 이 새로운 형태의 암석이 위에 얻는 형태는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긴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설계된 거고 왼쪽은 내추럴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제 관련 연구랑도 뭐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원래 정밀기기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모터가 있습니다. 예, 모터가 있고 제가 유학했던 이제 버클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의 크기의 정전기 모터를 1980년대 후반에 버클리 대학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가 이제 연합해서 MEMS라는 어떤 분야를 새롭게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전기 방식의 머리카락 모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유명한 이제 논문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되게 반도체 공정으로 모터를 뭔가를 돌아가는 모터를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나노 공정이 많이 발전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를 이제 또 이렇게 돌려서 쪼가리를 처음으로 나노 크기의 쪼가리를 만들어서 나노 크기를 돌렸다. 이게 모터도 아니죠. 그냥 뭔가를 사람이 나노 크기의 뭔가를 인위적으로 돌렸다라는 게 이제 사이언스 논문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조악한 연구인데 그래도 뭐 처음으로 사람이 뭔가 나노 크기를 인위적으로 돌렸다라고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연구가 발전돼서 지금은 나노 공정이랑 뭐 나노 크기를 매니플레이션하고 뭐 다양한 연구들도 하고요. 상당히 이제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른쪽 연구를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진화론으로 말하면 하등한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이게 이제
물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꼬리를 갖고 있는 편모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 종류들이 꽤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회전을 시키면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방향을 회전하기도 하는데요. 요 크기가 여기 이제 다이아미터가 이제 나노모터입니다. 나노코브고 이제 정교한 나노모터로 되어 있는데 다 부품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그 지적 설계의 이제 논쟁에 되게 아주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테리아 편모가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군가 디자인한 거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왼쪽의 모터들을 보는 거랑 오른쪽의 모터들을 보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 이게 뭐 크기도 마찬가지, 뭐 크기의 어떤 그 정밀도도 그렇지만 이 오른쪽 모터는 이 정교한 어떤 부품들이 아주 잘 조립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의 모터들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대조악한 크기로 만들고 연구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오른쪽 모터와 같이 이런 정교한 나노 모터가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자연 선택이나 자연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기엔 너무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같이 이제 공학자들은 이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모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모터를 이제 분석해 보면 회전하는 로터 부분이랑 회전하지 않는 스테이터 정지자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리는 이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유연한 꼬리로 되어 있거든요. 유연한 꼬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클러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기계적인 장치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계공학자들이 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의문을 갖냐면은 이게 나노 크기의 꼬리거든요. 다이아미터가. 근데 얘가 물속에서 2만 RPM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유체에서의 그 공학적인 원리들을 다루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연한 꼬리가 작은 나노 사이즈가 물속에서 돌아가면은 이 회전력파, 뒤틀린 방향으로 엄청난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점성이 강해져서 유연한 꼬리가 이제 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꼬리는 견딜 수 있는데 유연한 꼬리는 기계공학적으로 견딜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가 어떻게 이게 유연한 꼬리가 비틀림을 이기면서 얘가 버티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연구해 봤더니 이 비틀림 방향으로는 되게 강한 구조로 돼 있고 굽힌 방향으로는 되게 유연한 꼬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두 가지가 다 강성이 좋은 딱딱한 크기가 좋게 만들기는 힘든데 얘는 분자 구조적으로 비틀림 방향은 되게 강하고 이 굽혀지는 방향으로는 되게 유연한 재료적인 구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재료는 우리가 아직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공학자들이 되게 놀란 거죠. 이 단순한 꼬리의 구조도 우리가 아직 공학자들이 전혀 만들 수 없는 원리는 알지만 이런 걸 어떻게 공정으로 너무 복잡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공학자들이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박테리아 표모에 이 유연한 꼬리가 이만할 때 물속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놀라운 건 우리가 이제 클러치라고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이 돌아갈 때 옛날에 수동 기어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계속 하면서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수를 높일 때 이제 클러치를 쓰는데요. 얘네가 클러치를 구조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서 방향을 되게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전 방향을.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되게 획기적인 거죠. 우리는 이런 뭐 부품을 만들 수도 없는데 이런 이제 놀라운 구조로 박테리아 편모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되게 이제 어떤 공학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되게 되게 고난이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이제 함유된 부품들이 설계되고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죠. 논문을 발표하는데 뭐 이거를 논문 쓴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런 놀라운 구조가 부품들이 어떻게 여기에 설계돼서 들어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져도 이거를 심도 있게 파지를 못하는 것 같고, 또 심도 있게 파고 의문을 가져도 그런 거를 디스커션에 쓰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제 분자 모터들 분야들이 많이 있죠. 회전하는 거나 움직이는 키네신도 있고 미오신도 있고 분자 모터 돌아가는 지금 박테리아 편모도 있지만 그 ATP 합성 모터도 회전하는 모터죠. 두 가지가 큰 이제 회전 모터인데, 이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어떤 구조가 되게 놀라운 구조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능성들은 이게 이게 복잡할수록 그 단백질 부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아주 정교한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졌을 텐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과정으로 최적화돼서 이것들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 어떤 그 생명체의 기원과 복잡성을 논의할 때 이 복잡하고 고난이의 어떤 기술들, 부품들이 되어 있는 거가 또 그 기능들이 놀라운 것들을 표현할 때 이게 누군가 이 아주 고난이의 부품들을 설계해서 집어넣었다는 표현을 쓰면 논문이 억셉트가 안 되니까 이제 확률적으로는 너무 적겠지만 이런 놀라운 기능성을 갖는 정교한 부품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과정으로 최적화돼서 이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이런 표현은 허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열심히 연구한 분이 내가 생각해도 이러한 기능성이나 놀라운 구조들은 아무리 확률적으로 따져도 아무리 오랜 시간 걸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구조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제 억셉트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뷰어들이 그런 표현을 빼라. 아직 확증되지 않은 어떤 디자이너나 디자인의 개념을 여기 넣을 수 없다라고 하겠죠.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과학자든 공학자든 논문을 쓰는 사람이든 연구를 하는 사람인 경우는 상식 수준에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절대성과 합리성을 다루는 분야에서 아직 그 100% 확정이 되지 않은 진화에 대한 표현만을 허용한다는 거는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생명의 진화를 다루는 부분에 이 박테리아 편모가 나옵니다. 편모도 나오고 좀 전에 말한 이 단백질 모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가를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고난이의 어떤 부품들도 있어야 되지만 얘를 움직이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생명 정보들이 이제 되게 복잡성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은 전혀 없고 여기 같이 그런 변화가 지속되면 전혀 다른 생물 종이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 원시 생물이 출현하는 이후에 번식하고 변이가 생겨 이들을 대상으로 자연선택이 일어난 결과로 최초의 원핵세포가 탄생하였다. 이런 식의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이제 우리가 과학계에서 다루는 것들이 너무 진화의 과정이 그게 단순한 것들이 아닌데, 이게 단순한 것들로 모든 생명체가 만들어졌 이게 이제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너무 좀 공학자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뭐 생명의 신비를 다룰 때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에서 뭐 로봇도 만들고 뭐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죠. 사람처럼 이제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요즘은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또 뭐 개로봇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기능들을 하는 로봇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기술의 발전을 극찬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런 로봇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뭐 그 복잡성의 정도라는 거는 뭐 너무 차이가 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손을 번식하는 생명의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명의 신비가 그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데 계속 옆에서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조종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10조 개 세포로 분열을 해서 사람의 모든 어떤 기관들을 다 만들고 그거를 그 정교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기능들이 그 안에 다 세팅되어 있는 하드웨어도 놀랍지만 소프트웨어도 놀라운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복잡한 뭐 사람을 이제 아주 그 정교한 로봇이라고 표현하면 왼쪽에 로봇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표현하면은 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표현을 하면 특히 과학 논문에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작년에 이제 그 저기 재밌는 논문이 나온다고 전 세계 언론에서 갑자기 이제 막 그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원래 이제 백신을 연구했던 팀이죠. 백신을 연구했던 팀이 백신을 연구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거에 맞는 백신을 이제 만들면서 이게 되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여기 이제 그 패턴들이 있는데 지문 6개가 있는데 이것들은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지문은 이제 아예 그 사람들이 인위적인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기다 그냥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패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문이 여기 들어가 있다. 예. 정보 패턴 속에서. 그리고 아미노산 4개가 모두 양전화로 되어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 뭐 일어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요런 이제 되게 강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이게 전구체가 없다는 거죠. 선구체가 유사한 건 있지만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바이러스의 조상들이 리포트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뭐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 뭐 만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곧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논문이 결국 안 나왔어요. 논문이 안 나오고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막 그 5월달 6월 초까지 되게 떠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요거를 얘기하는 요 툴은 지적 설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적 설계에서 제가 아까 뭐 박테리아 편모도 얘기했지만 그 결국 부품들 그다음에 생명 정보의 패턴 부품들이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그죠? 가능성이 없는 여기 구조들이 있다고 여기 고유한 지문 6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이제 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데 첫 번째는 논문이 안 나왔어요. 논문이 안 오고 그 이후는 아예 이제 매스컴에서 아예 잊혀졌는데
이분들이 원래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1년 전쯤에 2020년에 백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연구를 하고 백신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분들이 처음 그런 리포트를 하니까 그러면 논문이 아직 억셉트 되지 않고 출간도 안 됐지만 근거 자료를 달라고 막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때 이제 2021년 5월 달에 요구한 팀 중에 이분들로부터 이 논문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몇 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아까 백신 연구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 기초 논문을 쓰고 1년 동안 아마 추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봄쯤에 이제 추가 연구한 거를 어디 저널에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억셉트가 안 되고 아예 이제 아예 그냥 리젝트보다는 아예 다른 데도 논문을 내지 못하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조용하고 그 이후로 아무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본인들은 큰 생각 없이 이런 걸 얘기해서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과학계에서 아마 되게 뭐 큰 압력이 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저도 저도 쭉 구글에서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봤지만 뭐 압력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논문을 낸다고 해놓고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뒤져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팀에서, 그 다음에 네이처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는 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증거가 없다라고 최근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과학적인 저널에서는. 그래서 참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논문이 나오게 되면은 설계론 쪽으로는 우리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논문이 되겠죠. 이분들은 뭐 지적 설계론자도 아니지만 이런 거를 근거를 가지고 이게 디자인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가 명시적으로 논문이 나오게 되면 되게 저희 입장에선 좋지만 그 과학계에서 진화론 베이스의 어떤 그런 그 구조들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뭐 조금만 추론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젊은 지구 쪽을 이제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 지구 쪽을 이렇게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유신론적 진화론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느 쪽을 지지하면서 뭐 지적 설계 쪽에 더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막 이게 이제 지적 설계가 꼭 그런 쪽이랑 구분은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은 요게 이제 미국 법정에서 이제 젊은 지구에 대한 논쟁들이나 판결들이 날 때 젊은 지구 창조론을 정리한 것이고요. 오랜 지구 창조론은 뭐 심플하게 얘기해서 젊은 지구랑 비슷한 영역이 있지만 우주와 지구의 생성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어떤 그 과학계의 어떤 의견과 유사하게 오랜 지구로 이제 받아들이는 걸 정도로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이제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콜린스 박사를 대두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뭐 캐톨릭 쪽에 베이스를 가진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유신진화론을 많이 지지하는데요. 여러 이제 그룹도 있고, 서울 최승원 교수님 같은 경우 우종학 교수도 뭐 그런 쪽인데 본인 또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신재식 교수님 같은 경우 국내에서 조금 많이 이제 이쪽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미국에 이제 바이오로고스고, 한국도 과학과 신학의 대학 쪽이 많이 이쪽을 뭐 하고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신의 언어에서 유신 진화론에 대한 뭐 얘기들 쭉 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진화와 내추럴 실렉션을 받아들이는 경우고요. 그죠? 우주론 쪽도 뭐 스펙트럼 넓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인 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세 조정에 대해서 이제 입장들이 좀 여러 가지 있고, 바이오로고스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자연성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적 설명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과학적 이유도 없고 성경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해서 이 내추럴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어졌다는 거를 뭐 지지한다 내지는 받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지적인 원인이 존재해서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탐구를 가지고 툴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과학적인 툴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양한 어떤 생명 정보나 생물학적 복잡성이나 공학적 툴을 이용해서 생명체의 어떤 부품이나 구조나 패턴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설계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현재 과학계에서는 뭐 인정을 하진 않지만 일부 소수의 분야에서 지금 뭐 조금 이제 논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신론적인 어떤 거가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유신진화론도 되게 이제 한 3가지 패턴을 좀 나눌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지구로 뭐 오랜 지구로 뭐 지적 설계인데 지적 설계가 생물 진화를 불인정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유신 진화론의 약간 한쪽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다고 생물 진화를 꼭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생물 진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데 모든 생명체가 다 진화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죠? 생명 진화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설계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적 설계를 많이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는 뭐 찰사인의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종의기원주의 이런 표현이 있죠. 수많은 연속적인 작은 수정에도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 식으로 보여진다면 나의 이론은 안전히 깨질 것이다 라고 했고 뭐 알다시피 이제 다윈이 대부분 소진화의 증거들을 관찰하고 본인이 이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큰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새로운 종의 추정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추론을 종의기원에서 썼죠. 근데 본인도 이 어떤 대진화나 그런 거에 종분리에 관련된 어떤 증거들을 명확하게 보진 못했기 때문에 책의 뒷부분에 나의 이론이 깨질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솔직한 과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수많은 연속적인 작은 수정에도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아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두 개의 이제 과학자가 공동 연구해서 그 6개의 지문 패턴은 연속적인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삽입했다. 이제 그 복잡한 구조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제 누군가 설계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기원을 다룰 때는 이제 이게 그걸 툴로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생명 정보가
어떤 자연적으로 만드는 생명체의 어떤 구조를 얘기할 때, 예? 그런 구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 과학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억셉트를 한다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지겠죠.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진화로만 모든 생명체의 기원과 복잡성을 얘기하는데, 교과서가 대부분은 진화의 과정으로 자연선택으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뭐 그런 식으로 바뀔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자라는 게 지적설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찾으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가 다 진화의 과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과학계도 얘기하고 교과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를 찾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찾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정한 다윈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그걸 연구하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거는 진정한 다윈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뭐 다윈이 정상과학으로서 자연선택의 진화를 정상과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책 중에서 2016년에 책이 나온 게 이런 것들 잘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이 뭐 개인적으로는 좀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지적설계론 진영에서 이게 유신준화 비판을 이제 제가 2년 전에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번역자로 참여하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흥가 개혁사에서 요즘 출판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부흥가 개혁사에서 요즘 계속 지적설계 관련된 책들을 판권을 사다가 계속 이렇게 번역서를 출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요즘은 이제 너무 책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통해서 책 출간하기가 너무 힘든데 부흥가계획사에서 출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쟁 역사를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소개드리면 진화창조 논쟁 역사는 뭐 많이 뭐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가 됐던 분야고 1859년에 이제 종이기는 출간되고 처음에 미국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가 진화론이 1914년에 처음으로 교과서 등장하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계 쪽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반진화론 운동들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1925년에 이제 뭐 스코프스 법정 논쟁이 벌어지고 이것이 뭐 법정에서는 진화론을 이제 가르치는 게 일단은 뭐 주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언론이 뭔가 이제 종교가 과학을 억압한다는 구조로 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대중적으로는 진화론이 더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이 이제 교과서에도 들어오게 되고 뭐 이제 진화론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이제 강화하면서 진화론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창조과학을 만들게 되고 창조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의 뭐 법적 다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980년대는 이제 그 진화론을 이제 삭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창조과학을 동등하게 가르쳐라. 진화론도 아직 그 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조와 관련된 과학적인 담론도 같이 가르쳐라 하는 것들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1987년에 이제 해소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알칸소 그 법정에서의 논쟁이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데 그 이 알칸소 법정에서는 알칸소에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좀 전에 82년이죠. 그 마이클 루즈를 이제 그 전문가로 초빙해서
이 오버튼 판사가 이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마이클 루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들어서 이 창조각을 같이 가르치는 건 창조각이 이제 비과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오버튼 판사가 그의 이제 전문가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창조각을 같이 가르치는 거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판결 이후로 많은 과학 철학자들이 마이클 루스를 되게 비판하게 됩니다. 특히 유명한 이제 과학 철학자 네리 라우든이 과학과 비과학을 나누는 경계가 그렇게 마이클 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닌데 구획을 나누는 게 마이클 루스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것을 잘못 오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루스가 이제 그 이후로 요것들을 정리해서 논쟁들을 정리해서 What is Science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진화론의 어떤 철학적인 담론들을 계속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하게 돼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다윈주의가 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분야도 있지만 얘가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서 어떤 내용을 믿게끔 하는 어떤 진화주의, 이볼루셔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종교와 같은 영역이다라고 이제 진화론을 일종의 비판하는, 그죠? 진화주의를 비판하는 뭐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이분이 뭐 지적설계론자들하고 많이 이제 논쟁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면서 본인도 진화론의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지적설계는 이제 과학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가능성은 뭐 얘기는 하지만 논쟁을 하지만 그리고 진화주의의 잘못된 점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하여간 진화론자들하고 지적설계론자의 논쟁을 많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87년에 연방대법원 판결은 아시다시피 창조과학이 이를 같이 가르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은 창조과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종교적 관점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7명의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고, 그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창조과학에서 하나님이 각 종대로 생명체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표현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적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명은 스코프스가 진화를 가르치지 못할 상황에서 진화론에 대한 지지하는 어떤 과학 증거도 자기가 가르쳤던 것처럼 이게 뭐 지금 루이지애나의 사람들도 진화론과 반대든 어떤 과학적 증거를 다 얘기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7명의 부분도 맞는 거고 2명의 부분도 맞는 거고 결국 이것이 계속 지금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교과서에서 어떤 뭐 창조과학이든 지적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르치느냐 마느냐 문제 대중적으로 언론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뭐 새로운 패턴들이 발견됐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게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동일한 거죠. 7명의 사람에 속하는 부분은 이게 뭐 누군가 창조했다, 뭐 알지 못하는 아직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설계자가 이거를 설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진화론자도 그렇고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창조과학자든 지적설계론자들은 아니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 토론을 해서 어느 쪽에 증거가 맞냐를 얘기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렇지 그렇게 그것을 막는 것은 올바른 과학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 처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결론을 내리는 싸움은 아닌 거는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현재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 때문에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과학자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고 뭐 영도 있고 뭐 귀신도 있고 뭐가 있어도 천사도 있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과학적인 영역으로 그것들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가 있냐 없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자연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기원과 복잡성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교과서에도 생물 교과서에도 처음에 첫 장에 그냥 우리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취한다. 이제 그걸 쉽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에 대한 부분, 뭐 영적인 존재, 뭐 그거, 그 다음에 생명의 기원도 우리는 진화론만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배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도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를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 토론을 들어가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얘기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결국은 교과서든 모든 논문은 자연주의 방식으로 얘를 논문을 쓸 수밖에 없고 교과서에 가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절대적인 형이사적 자연주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예 반대 진영은 틀렸다라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제 큰 다툼에 있어서 항상 이게 뭐 창조과학이든 지적설계든 오렌지거든 얘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진화론자들의 비판들은 우리가 아직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지금 진화론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 빈틈에 이것이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라고 한다든지 설계자가 설계했다라는 표현을 집어넣냐 이것들은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무지한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더 열심히 하면 다 밝혀진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비판의 내용들 이지만 뭐 저희가 이제 지적설계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공간을 표현하려면 세 개의 그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기원과 복잡성을 3차원 공간이라고 치는데 왜 물질과 에너지의 2차원 좌표로만 표현을 하느냐.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표현 못하는 거는 디자인이라는 설계를 집어넣어서 자연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모르지만 설계된 어떤 것도 있다라고 다루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저는 이제 지적 설계론자이기 때문에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노의 패턴들이나 연구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복잡성의 오더들이 높아지는 생명체 구조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진화론적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칼포퍼 얘기도 많이 하는데 칼포퍼가 뭐 되게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반증 불가능한 분야를 다룰 때 그러니까 과학은 반증 가능해야 된다. 그 말은 정상과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과학 이론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명할 길을 찾아서 그 반론들을 추적해서 반론이 맞으면 그거 정상화해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고, 반론들을 쭉 추적했지만은 그 반론들을 찾을 수 없으면, 반론의 증거들이 없으면 정상과학으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다윈의 자연선택은 현재 과학계 구조에서는 반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없죠. 왜냐하면은 자연선택 이외의 다른 관점은 결국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과학계에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의 자연선택은 결국은 증거가 없어도 이 자연선택의 진화론은 그냥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얘를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반증 불가능하죠. 자연선택은. 왜냐하면 반증 불가능한 건 디자인을 연구하는 건데, 디자인을 아무리 연구하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도 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반증 불가능하다는 게 맞죠. 그래서 칼포프가 이 얘기를 하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윈의 자연선택을 지금 반증 가능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학철학자들이 더 좀 심도 있게 다루고 그런 새로운 길을 열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설계의 시작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공식적인 시작은 우리가 이제 92년, 93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필립 존슨이 심판대의 다윈을 쓰고 그 이후에 여기에 동의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1993년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스커버리 연구소에서 큰 펀드를 줘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그 지적설계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초기에 지적설계가 많이 이제 연구와 논문 연구하고 책들을 쓰게 되면서 초창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물론 지적 설계 진영에서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과서 개편 논쟁으로 많이 가게 됐죠. 가게 됐고 뭐 부시 대통령이 뭐 갑자기 지적 설계를 언급을 하는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콥 카운티에서는 이제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생물 교과서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라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 진영에서 바로 해가지고 이제 곧 없어졌지만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냐면 이 교과서는 진화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화론은 생명체 기원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이론이므로 이 내용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주의해서 연구되어야며 비판적인 관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코카트의 생물 교과서는 이거 잠시나마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됐습니다.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하여간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2004년에는 펜실바니아 도버 카운티에서 지적설계 쪽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뭐 지적설계를 막 의무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됐었고 결국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창조과학 그 동등시간법과 유사한 논리가 된 거죠. 결국은. 아까 이제 필립 존슨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좀 특이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분 이제 책을 번역하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그 유명한 그 형법학자죠. 형법학자고 원래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크리스찬이었다가 하버드대 법대 가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안 다니게 됐습니다. 안 다니게 됐고 이제 그 뭐 유명한 그 형법학자로서 이제 명성을 누리게 되고 버클리대 법대 교수로 이제 재직 중이었는데 이분이 그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아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혼을 이제 최종 아직 하진 않은 상태인데 딸이 이제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에 부모님을 모셔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연락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필립 존슨이 그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이제 이혼하는 가정에 마음도 낮아진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버클리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만난 신실한 크리스찬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지내다가 영국으로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죠. 1990년에 안식년을 가게 돼서 처음으로 자기가 뭘 연구할까 1년 동안 안식년에서 그러다 이 사람이 그 런던에 이제 그 과학 그 서점에 쇼윈도에 도킨스의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의 진화론 두 가지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사다가 집에서 읽는데 두 가지 거가 둘 다 생물학자의 책인데 너무 이제 다른 내용의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본인이 형법학자이기 때문에 도킨스의 책을 읽다가 도킨스의 주장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말로 떠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돼서 도킨스를 많이 추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영국의 안식년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그걸 정리한 걸 심판대 다윈으로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법학자가 논문을 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논쟁을 시작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대한 리뷰가 막 네이처 사이언스에도 나오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신랄하게 네이처에서 비판을 하니까 뭐 마이클 비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의 레터를 쓰면서 친해지게 되면서 하여간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큰 역할은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선택의 대진화의 그 이것들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적 자연주의에 근거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윈이 자연선택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철학적 자연주의에서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는 건 자연선택밖에 없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과학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철학적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둘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과학의 담론으로 자연주의 과학이냐 유신론 과학의 담론으로 이제 바꾸게 된 역할을 했죠. 물론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근데 이분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이 모이게 된 거고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이제 진화론자 논쟁이 있었지만 유신진화론 논쟁이 더 첨예했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유신진화론 기존의 크리스찬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세팅된 상태였는데 웬 형법학자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네들의 그런 생각과 다른 거를 이제 세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많이 얘기한 거고 요게 이제 필립 존슨의 책을 비판한 건데 결국 이거가 지금도 유신진화론자가 지적 설계를 비판하는 거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때 초창기에 비판한 내용인데 지금 얘기하나 반복노조 자연주의 얘기도 하고 뭐 빈틈의 하나님 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이제 안식년 갔을 때 이제 만나 뵙게 됐고 두 번의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잘 언어는 그래도 좀 회복하셨는데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 설계 쪽 한국에 이제 일을 한다고 초빙하고 싶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다고 그랬고 이때도 뭐 몸이 회복되면 가신다고 이제 뭐 한국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유학했을 때 이분이 한창 제가 89년도에 석사를 유학을 갔었는데 이분이 뭐 석사 박사 제가 버클리에서 했는데 그때 한창 막 이 신밧드에 다 있으시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실 때였는데 제 유학할 때는 저는 그때는 이거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결국은 다시 이제 2012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지적 설계 진영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스티븐 마이어 박사가 지적 설계에 가장 활발하게 서적도 발간하고 토론도 하고 이분은 초빙을 하려면 미국에서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 1년 지금 초빙을 해도 1, 2년 걸립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밀려있는 분이십니다.
워낙 이제 농진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리턴 오브 가드 하이포시스를 출간했는데 작년에 되게 저도 대략 봤는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가계역사에서 출간을 해주신다고 해서 번역은 다 끝났는데 아직 조금 이제 좀 뭐 마무리가 덜 돼서 올해 뭐 상반기에는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좀 그 언론에도 좀 배포를 하고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기사도 나게끔 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지적설계 교과서가 많은데 초창기에 지적설계가 막 대두됐을 때 지적설계를 같이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펜더슨 테프 이란 책 속에 지적설계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지나던 진영에서 많이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초기 요 책을 쓸 때 그때 이제 지적설계 개념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창조라는 단어를 썼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꾸면서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창조과학이랑 뭐 지적설계 같은 거다라고 비판하는 걸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인텔리전스 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의 이제 그 교과서 대행으로 지적 설계를 같이 가르치게 되는 어떤 카운티 지역에서는 이를 같이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마이클 비하고 키네스 밀러가 많이 이제 뭐 논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올로지 교과서에서 키네스 밀러 책을 많이 쓰죠. 이분도 이제 뭐 파인딩 다윈스 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신진화론자로서 활발히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비가 아시다시피 본인이 르아이 대학교에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 좀 잘못돼 있다. 100% 진화론만 얘기하기에는 좀 증거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진화론을 더 심도 있게 좀 가르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가 그 필립 존슨이 책을 쓰게 되면 뭐 책 쓰고 뭐 미국에서 회자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같이 이제 합세해서 지적 설계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이분이 이제 같이 논쟁을 하는데 왜 논쟁을 제가 이제 두 분이 논쟁의 분야 중에서 뭐 논쟁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지적 설계에서도 논쟁을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테리아 편모가 이제 구조적으로 설계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들, 증거들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되는 것 중에 그런 겁니다. 박테리아 편모를 이루어지게 한 50개의 정교한 단백질 모터 부품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제 결합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결합되려면은 이게 되게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가 이루어지기에는 자연선택 과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거쳐서 어떤 구조들이 결합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금 자연선택 과정에서는 현재 얘가 결합되고 어떤 기능을 못하는 구조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환원부가 복잡성이라는 건 결국 복잡성의 패턴들의 부품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다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성구체가 없다는 거죠. 박테리아 편모와 유사한 성구체가 없는데 얘만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이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가 딱 회전 모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마이클 비가 주장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케네스 밀러 같은 경우는 성구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셀룰러 펌프 같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말한 이 환원부가 복잡성 같은 경우도 코옵션 같은 개념을 넣으면 가능하다.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더 논쟁을 양쪽에서 하게 돼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쟁이 좀 좋다고는 생각을 하죠. 하는데 케네스 밀러나 이제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거에 설계 증거를 어떤 비판하는 거로는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테크닉하게 들어가려면은 이걸 설명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원문학 복잡성의 개념이 아까 다윈이 얘기한 어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성되지 않는 구조가 하나만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용어를 마이클비가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요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이 교과서 용어의 지적설계 진영에서 만든 건데 마지막 장에 이제 요 분자기계에 대한 찬성 반대를 토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생명의 진화는 7가지 질문은 진화론의 메인 진화론, 신다인주의의 어떤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거랑 소수 진화론의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 진영의 것들을 같이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게 한 거고요. 딱 하나 요것만 8번째 분자 모터 부분, 분자 기계 부분에서는 이제 지적 설계 진영의 내용들과 진화론자의 반대를 같이 이렇게 토론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과서용으로 쓰이긴 되게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마이어가 이제 책들을 다윈의 의문을 쓰고 이렇게 세포 속의 시그너처 쓰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랑 많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여기 유신론자 진화론자는 논쟁하면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죠. 그거의 부분이. 양순 교수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지적 설계 진영에서 특이한 분이 한 분 있죠. 이제 지적 설계 진영에서는 자기는 오랜 지구다 젊은 지구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분도 많지만 오랜 지구를 얘기하는 분이 더 많죠. 더 많고 근데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분들은 소수인데 이제 폴레슨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폴레슨의 여기 보시면 그 할아버지가 창조과학자였거든요. 바이든 넬슨.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창조과학적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럼버스 교수가 이제 창조론자들 잘 쓸 때 이분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좀 받으려고. 그래서 아마 양수은 교수님이 럼버스 자료 보실 때 아마 폴레슨이 넘겨준 자료도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anyway.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약간 이제 되게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죠? 두 분이 얘기한 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 진영은 젊은 지구론자, 오랜 지구론자, 유신자론의 약간 사이드에 있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도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영월스에 대한 부분 건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정리한 건데 젊은 지구, 오랜 지구, 신진화론 이렇게. 요 책 보면은 박기주 교수님이 예전에 번역하신 건데요. 이 세 진영에서 이제 자기들의 주장들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중간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또 이렇게 코멘트하는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어서 이 논문도 아주 잘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늘 이렇게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을 하나를 묶어서 싸잡아서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인텔리전스 프로트라는 책을 이제 지적설계론을 비판하는 책으로 쭉 썼는데 갑자기 이게 갑자기
타이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막 또 팔더라고요. 뭐 이렇게 창조과학 지도를 어떻게 사람들 속이고 현역화를 하는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책도 이제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자꾸만 지적 설계를 오해시키는 것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적 설계 연구에 모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도 조사하고 책 번역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지적 설계론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 과학적인 논문을 쓰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떻게 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예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이제 제가 기계공학자인데 기계공학자의 역할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 분야를 찾다가 이제 뭐 좀 아시는, 아까 이제 제 소개할 때 연구도 하셨는데, 이제 그 생체 모방과학, 바이오 모방과학이라고 하는데, 바이오미메틱스, 뭐 바이오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존의 과학적 툴로 새로운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생명체를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구조나 어떤 패턴들이나 재료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따 가지고 만들었더니 되게 놀라운 어떤 성능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주제가 이제 그 구조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색소가 색깔을 내잖아요. 염색 색깔로. 사람도 이제 색소 단백질이 있어서 색소 단백질이 특정한 파장의 색깔을 내기 때문에 색깔을 내는데, 구조에서 특정한 색깔만 반사해서 색깔을 내기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심필름 같은 경우에 두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각도에 따라서 반사하는 파장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즘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색깔이 나오는데 얘는 색깔이 없고 빛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색의 전형적인 예로 이 모퍼나비인데, 모퍼나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나비가 크거든요. 근데 날아다니면 되게 신비로운 생각이 듭니다. 이 색깔이 되게 멋있거든요. 예. 근데 얘는 파란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모퍼나비는 파란색이 없는데 파란색을 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마이크로 나노 패턴을 많이 하지만 알갱이가 크기에 따라서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우리에게 산란되는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또 연구 분야죠. 이런 걸 가지고 색깔을 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쓰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성당 같은데 가면은 이게 천연세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셀로판지를 붙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유리 세공업자들의 기술이 발전해서 이 알갱이 구조들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열로 옛날에. 그래가지고 색깔을, 알갱이를 다르게 하면서 색깔을 내게 되는 기술을 만들어서 셀로판지를 입힌 게 아니고 알갱이 구조를 달리해서 아까 요런 같은 거를 만든 거죠. 결국은. 그죠? 예전에도 이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색이 생각보다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도 공작새 요 총천연석 깃털도 구조색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게 구조색은 되게 재밌는 건데, 특정한 색깔을 내려면 먼저 구조가 특정한 간격이든 특정한 알갱이의 사이즈가 돼야만 특정한 색깔을 내게 되거든요. 이런 여기 공작새 깃털의 눈 모양이 색깔이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죠.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찍어보면 3차원 이게 나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멍의 크기, 이 배열들이 달라지면서 색깔들이 쭉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조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색깔을 나타나는데,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어떤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명 정보에서 이 단백질의 합성을 일으키는 생명 정보의 어떤 그 정보의 어떤 그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 구조
그다음에 발현되는 어떤 것들 이제 빛으로 이게 이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는 것들이 좀 새로운 영역이겠다라고 생각은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이쪽에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좀 추적한 분이 있어요. 추적한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트럭처 칼라가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예전에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도 화석화됐는데, 화석화돼도 이 패턴들은 구조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조색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으로 입혀진 것도 화석에서 이 잔 알갱이들이 구조화돼서 남아서 화석도 구조색을 갖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캐나다 지역 아시다시피 뭐 저 로키 산맥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캄브리아 대폭발의 증거들로 많이 얘기되는 거죠. 버제스 셰일의 어떤 화석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이제 구조색들 패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뾰족뾰족한 것들이 구조색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안 구조든 구조들의 뭐 구조색들을 이제 이분이 쭉 추적을 해가지고, 근데 자기도 이제 의문적인 내용은 좀 쓰긴 썼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스트럭처럴 칼라 구조색에 대해서 진화론적 가정을 얘기를 좀 뭘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런 쪽 연구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어가지고요. 예, 하는 거고. 캄보디아 대폭발에서는 뭐 우리 진화론도 많이 다루지만 지적 설계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요거와 연결돼 가지고 조금 좀 추적을 하면은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논문도 모으고 좀 추적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결국은 교수가 다른 연구에 바빠서 결국은 그냥 자료만 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관점으로 생명 속의 디자인인데 이 구조와 색깔들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논문 쓴 게 이제 딱정벌레 구조색을 본다가 습도에 따라서 변하는 논문을 썼는데, 저는 별로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엔지니어링 논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 논문이 네이처 학술지에서 갑자기 저한테 교신 저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리서치 하이라이트를 해줄 테니까 그림을 좀 좋은 걸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줘서, 네이처의 논문은 아닌데 리서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논문에 나온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논문에 인용이 되면서 약간 뭐 국내 언론도 소개되고 한 것들이 있어서 구조색의 연구들이, 그런 이제 구조색 연구를 좀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닭총새우에 관련된 연구들을 해서 그것도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구조색의 기원론적인 원리,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이제 설계론적으로 구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구조의 복잡성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칼라의 바이올로지 2017년 이제 논문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한 건데 제가 갖는 의무이랑 되게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이 나노 스케일의 스트럭처가 빛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진화론적으로 어렵다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의문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어떤 특정한 색깔들을 나게끔 나노 패턴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설명을 못하니까 이분들도. 그래서 연구 주제 질문들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분야가 많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봤는데 2017년에 네이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서 이런 걸 좀 인용하면서 잘 얘기를 하면 지적 설계를 아주 직접적으로 집어넣지 않더라도 뭔가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잘만 만들면 논문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패턴,
게코도마뱀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공학자들이. 그래서 게코 테이프도 붙이고 뭐 장갑에도 붙이고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하는 것들. 얘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노털들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드라이한 발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얘 몸무게가 꽤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죠. 나가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 조그만 게코도마뱀이 뭐 벽에 타는 거는 괜찮은데 큰 게코도마뱀이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접착력에 의해서 안 나오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아니 접착력을 공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이 털들이 너무 많아서 이 털들이 이 벽에 미세한 패턴들 속에 들어가면서 면적도 넓어지고 거기에 이제 반데르바스 포스라는 게 작용해서 접착력이 증가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끈적끈적하지 않은 액체 없이 벽을 타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얘 때문에. 전에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게코도마뱀 때문에 그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게코도마뱀도. 그래서 얘도 이제 연구할 때 이제 뭐 이런 질문들, 뭐 유사한 질문들이 있어서 결국 아까 얘기한 건데요. 이런 이제 자연 모방, 생물 모방, 생명 모방, 바이오 모방, 생체 모방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어떤 그 특정한 기능들, 여기 이제 구조색이든 그런 거를 낼 때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으로 먼저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 주제가 그래서 이제 구조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특정한 색깔들이 나온다든지 아까 그 게코도마뱀처럼 드라이한 상태에서 접착력을 높이는 어떤 나노 구조 털의 발바닥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면 설계론 쪽의 관점들의 논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고 요즘 지적설계 진영에서도 이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연하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문으로 선점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댐스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댐스키도 이제 댐스키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학 박사이자 정보 정보공학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분이 공학 논문을 썼죠. 공학 논문의 생명 정보의 증가가 다층계에서 내추럴 프로세스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논문도 쓰고 했는데 몇 개는 억셉트가 됐죠. 근데 이제 이분도 막 왜냐면 공학 논문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기교로 풀이한 거는 억셉트 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어떤 논문에서는 얘를 억셉트는 해놨는데 출판을 안 합니다. 출판을.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위드드로에서 다른 데 논문도 내고 뭐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윌리엄 데스키가 몇 년 동안 좀 쉬었어요. 자기 이거 이제 다른 일을 하겠다고 좀 쉬다가 다시 이제 지적설계로 최근에 좀 조인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설계 중에서 많이 이제 논문 책들도 많이 번역을 했고요.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 나온 책들입니다. 계속 그래도 분과개혁사에서 계속 번역을 해주셔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책이 곧 나오니까 뭐 저희들이 좀 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뭐죠? 필립 존슨이 1990년에 그 영국으로 안식년 갔을 때 도킨스의 책하고 이 마이클 덴튼의 책을 읽고 이제 이쪽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이클 덴튼은 처음에 지적설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유전학자로서 그 진화론의 증거가 없음과 대진화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자기가 위기의 진화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거죠. 한국 옛날 창조과학에서 이제 번역돼 있는데요. 네. 번역을 했고, 근데 이후로 이제 지적설계는 참여 안 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지적설계 진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분 마이클 덴튼 같은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쪽을 오랫동안 추적했던 분이니까 아이디어 뭐 좀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뭐 좀 간단하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명기원의 유신론 과학은 가능하냐? 뭐 당연히 가능한 거죠. 과학계에서 현재 인정은 안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그 과학으로 유신론 과학으로는 가능한 거고, 지적 설계가 뭐 어느 면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론으로서 연구된 최초의 유신론 과학이 될 수도 있죠. 물론 뭐 제가 원하는 바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뭐 시간이 좀 가면서 논문들도 쌓이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뭐 이렇게 진화론으로 뭐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정도로 얘기되는 사항이 뭐 10년, 20년 안에 벌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다의 진화론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적 한계도 있고 대진화의 증거가 부족한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그리고 새로운 주제들 같은 경우가 이런 어떤 지적 설계의 과학적인 세팅이나 뭐 이렇게 논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뭐 이렇게 정신없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